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약은 끝났어. 당신 해고야.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난 죽이나 끓이고 주먹질이나 할 줄 아는 쓸모없는 남자는 필요 없어. 이 돈이나 받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현금 다발을 꺼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들은 비를 맞으며 흩날리다 더러운 웅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인의 눈으로 저는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불똥을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태식이 지금 이 순간 그녀 곁에 있는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제 아내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상처받았지만 슬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돈을 한 장 한 장 주어 진흙을 닦아낸 후 수연 누나의 손을 꽉 잡고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누나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비를 맞으며 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연 누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에 섞인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돌아가서 그녀를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저는 그녀의 약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드는 버스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달동네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방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 반격 계획을 위한 완벽한 본부였습니다. 저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대포 유심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외워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우냐? 나 강준이다.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거미줄, 가동해. 사람 하나 찾아야겠어. 형우는 제 군대 동기였고 지금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알아주는 화이트 해커였습니다. 거미줄은 우리가 누군가를 추적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암호였습니다. 누굴 찾는데? 형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자국 상철, 대성운수 전직 기사야. 3개월 전 접경지역 사고 이후로 사라졌어. 저는 민호의 사고가 우연이라고 믿은 적이 없었고 오늘 수연 누나의 트럭에 마약을 심은 사건은 그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고 흥성운수 차고에 접근해 마약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차고 구석구석을 잘 아는 옛 동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수연 누나에게 해고당한 뒤 최태식 밑으로 들어간 칼자국 상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사고 당시 우리를 들이받은 트럭 앞 범퍼에 있던 특징적인 붉은색 페인트 자국이 상철이 몰던 트럭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사흘 후 형우가 제게 주소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교외의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군용 단검을 신발 안쪽에 숨긴 채 조용히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도박장은 시끄럽고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저는 왼쪽 뺨의 긴 흉터 덕분에 상처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고 앞에는 큰돈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실직한 운전기사의 수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도박장이 파하고 상철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돈다발을 품에 안고 소변을 보기 위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비틀고 그의 얼굴을 거친 벽돌담에 처박았습니다. 상철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제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성대를 잘라버릴 테니까. 저는 그의 귓가에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돈 다 드릴게요. 상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벌벌 떨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내놈 목숨으로 내 친구 원혼이나 달래줘야겠다. 저는 칼끝에 살짝 힘을 주어 그의 목에서 피가 배어나오게 했습니다. 나 기억 안 나, 상철아. 3개월 전 네가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그 지프에 타고 있던 군인이다. 상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최 회장이 시켜서. 알아.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차고에 몰래 들어와 수연 누나를 해치려고 마약을 심은 놈도 너라는 걸 알아. 이제 선택지는 2개다. 하나, 내가 널 민호 곁으로 보내서 사죄하게 해주지. 2, 최태식의 모든 범죄 증거를 이 녹음기에 대고 불어. 선택해. N. 상철은 어린애처럼 울며 제게 빌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 손에 잡힌 것이 경찰에 잡히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두운 골목에서 상철의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백은 저와 수연 누나가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태식은 단순히 수연 누나의 미모나 회사를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무기를 실었던 밀수 트럭은 바로 최태식의 것이었고 민호는 우연히 그의 범죄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최태식이 교활한 늙은 여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 하나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더 미친 짓을 할 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 누나가 쇠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거대한 무덤처럼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래의 문자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내 마누라 살리고 싶으면 증거 원본 가지고 국회의구 부두로 혼자 와. 경찰에 신고하면 시체나 걷어가라. 제 몸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맹렬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최태식은 저보다 한 발 앞서 수연 누나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이 깨질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최태식.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도 내 모든 걸 걸어주지. 저는 땅바닥에서 떨고 있는 상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오늘 밤 넌 내 방패가 될 거다. 저는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K9 부두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저 악마의 목을 끌어내 빗속으로 데려와 민호의 정의를 되찾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낼 것이다. 밤비는 점점 더 거세져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미친 짐승처럼 몰아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는 손이 묶인 채 공포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상철이 있었습니다. K9 부두가 검은 강물 옆에 버려진 거대한 쇳덩이들의 무덤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법의 테두리 밖의 인간들이 지배하는 영역. 비명 소리가 백고동 소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질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에서 500m 떨어진 덤불 속에
오토바이와 상철을 숨겼습니다. 저는 상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경찰이 보이면 자수해. 그게 네가 살 유일한 길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상철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발 속에 숨긴 군용 단검, 짧은 밧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상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방수 비닐에 꼼꼼히 싼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의 경험으로 최태식이 그곳에 저격수나 경비를 배치해뒀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관을 따라 기어 부두 옆면에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흙 냄새, 쓰레기 냄새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수연 누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수연 누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구멍 뚫린 양철 지붕의 중앙 창고 안, 희미한 노란색 고압등이 아래를 비추며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쌓인 컨테이너 꼭대기로 올라가 몸을 낮추고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래의 광경은 제 피를 끓게 했고 심장을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수연 누나는 창고 한가운데 쇠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고급스러운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최태식과 쇠파이프와 칼을 든 거구에 부하 4명이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화물상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양주병을 들고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어때, 김 사장. 고집부린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어? 최태식이 일어나 수연 누나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며 억지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여왕으로 만들어줄 기회를 줬는데 넌 죄수가 되는 길을 택했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 거지꼴 남편놈이 그렇게 좋았어. 수연 누나는 피 섞인 침을 최태식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차라리 날 죽여. 강준 씨는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쫓아냈으니까 넌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해. 입 닥쳐. 최태식은 수연 누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내가 그놈이 상철이를 잡고 있는 걸 모를 줄 알아? 널 여기로 데려온 건 그 사냥개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려는 미끼야. 오늘 밤 내 놈들 둘 다 내 동생 민호 곁으로 보내주마. 수연 누나는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민호는 사고로 죽었잖아. 최태식은 잔인하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그리고 제가 숨어있는 곳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사고. 세상에 그렇게 우연한 사고가 어디 있겠어? 바로 나야. 3개월 전 내가 상철이한테 네 동생 지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라고 시켰어. 그놈이 내가 무기 밀수하는 증거를 잡았거든. 입을 막아야 했지. 그런데 그놈은 재수가 없었고 강준 그놈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아. 내 앞길을 막을 줄은 몰랐지. 수연 누나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한 비명이었습니다. 최태식, 이 악마 같은 놈, 내 동생 돌려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밧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한 여자의 힘으로는 잔인한 매듭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컨테이너 위에서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수연 누나의 고통은 수천 개의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증오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차가운 빗물이 머릿속에 열기를 식히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성급해서는 안 됐습니다.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나사못 하나를 주워
창고의 먼 구석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쨍 하는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야? 최태식이 놀라며 부하 2명에게 확인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놈이 화물 상자 뒤로 사라지자마자 컨테이너 위에 있던 저는 사냥하는 독수리처럼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들 등 뒤에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첫 번째 놈의 목덜미를 가격하자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놈이 돌아보며 칼을 뽑으려 했지만 제 발차기가 그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쓰러져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체를 어둠 속으로 끌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저 두 놈 어디 갔어? 최태식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수연 누나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나와, 강준. 여기 있는 거 알아. 안 나오면 이 여자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편 컨테이너의 어둠 속에서 저는 두 손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제 불타는 시선은 최태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녀를 풀어줘. 수연 누나는 저를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준 씨, 도망가요. 여기 오지 마요. 저놈 총 가졌어요. 입 닥쳐. 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총을 든 채였고 남은 두 부하가 즉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쇠 파이프를 든 놈이 제 머리를 내려치려 했을 때 저는 왼쪽으로 몸을 피하며 특수부대 근접 격투술로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쇠 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놈의 무릎을 후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두거구는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총을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연 누나를 일으켜 인간 방패로 삼고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 세게 눌렀습니다. 멈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저는 그에게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철조망을 넘다 생긴 이마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흉포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최태식, 내가 졌어.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밖을 포위하고 있다. 그녀를 쏘면 너도 죽어. 그녀를 풀어주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지. 헛소리하지 마. 사이렌 소리 하나 안 들리는데. 최태식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군.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태식은 극도로 긴장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저는 스피커폰을 최대로 켰습니다. 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님입니다. 최 회장님이 민호차를 들이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호를 죽이면 5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건도 최 회장님이 물건을 주셨습니다. 믿었던 부하의 목소리를 듣자 최태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상철이, 이 자식이 감히. 그가 정신을 잃은 바로 그 순간 동생의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던 수연 누나가 갑자기 초인적인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최태식이 총을 쥔 팔을 세게 물었습니다. 악! 최태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총이 빗나가며 천장을 향해 한 발 발사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최태식이 총구를 바로잡기도 전에 제 발차기가 그의 가슴을 정확히 가격하여 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총은 컨테이너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최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연달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건 민호를 위한 거다. 이건 수연 누나를 위한 거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위한 거다. 최태식의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귀에는 가슴속에서 울부짖는 정의의 외침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이 마비될 지경이 되어서야. 그리고 수연 누나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흐느낄 때야 멈췄습니다. 강준 씨, 그만해요. 그 사람을 죽이면 당신도 감옥에 가요. 저런 짐승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마요. 제발요. 수연 누나의 울음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최태식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고깃덩어리처럼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수연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 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지만 동시에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왔어요. 강준 씨, 그가 민호를. 수연 누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속았어요. 그동안 내가 다 속았어. 미안해요. 당신을 쫓아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내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저는 수연 누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창고 틈새로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의의 빛이 늦었지만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은 끝났지만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손전등 불빛과 함께 어두운 구석구석을 훑으며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식은 2명의 경찰 특공대원에게 겨드랑이를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항구의 제왕다운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궁지에 몰린 초라한 잡견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고소하겠다느니 누구에게 전화하겠다느니 의미 없는 말을 짓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의 경멸 어린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누나를 부축해 폐허 속을 걸어 나왔습니다. 최태식을 지나칠 때 수연 누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때리지도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극도의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태식 씨, 당신이 졌어요. 저나 강준 씨에게 진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에 진 거예요. 내 동생의 피로 빼앗은 그 돈과 권력, 이제 감옥에 가서 실컷 쓰세요. 최태식은 멍하니 수연 누나를 쳐다보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칼자국 상철도 곧바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꺼내 그동안 저를 도와준 옛 동료이자 형사팀장인 형우의 손에 직접 건넸습니다. 형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믿음직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살인, 밀수, 납치 혐의까지 더해지면 저놈은 최고형을 면치 못할 거야. 민호의 빚, 오늘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았네. 그날 밤 시립병원 응급실에서는 창고의 퀴퀴한 냄새 대신 짙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병상에 앉아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온몸의 멍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제 곁에 앉아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제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공간이 조용해지자 수연 누나는 갑자기 일어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부적처럼 혹은 안전장치처럼 늘 가지고 다니던 계약 결혼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준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 종이로 당신을 타삼해고 당신의 선의와 민호에 대한 약속을 이용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떠나거나 아니면 나 같은 늙은 여자를 동정해서 곁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입을 열려 하자 수연 누나는 그 종이를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마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후련하게 들렸습니다. 수연 누나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강준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세요. 제가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시킬 자격은 없어요. 저는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이제는 날카로움 대신 한 여자의 연약함만이 남은 그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아요. 계약은 끝났어요. 저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남편을 2번이나 쫓아낼 수 있다고 했죠. 수연 누나, 잘 들어요. 처음에는 민호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내가 남고 싸우고 오늘 밤 죽을 뻔했던 건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의 누나라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여자, 바로 당신, 수연 누나 때문이라고요. 수연 누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준 씨, 진심이에요. 제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여자인데도 저는 그녀의 말을 입맞춤으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 처음 나누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눈물의 짠맛과 부활의 달콤한 맛이 섞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내 눈에 당신은 철의 여인이 아니라 그냥 내 아내일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없어요. 오직 우리 둘뿐이에요. 수연 누나는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서 상처투성이었던 두 영혼은 가장 순수한 진심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우리는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시골집은 오래된 감나무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수연 누나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우리 두 사람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최태식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한 후 저와 수연 누나는 네 분의 어르신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이고 최태식에게 맞서고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온갖 풍파를 겪으며 저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진정한 감정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분노나 실망을 각오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엄격한 교사 출신의 아버님께서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수연 누나를 번갈아 보시더니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자네들 연기 참 잘하더군. 그분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늙은이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저와 수연 누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엄격한 얼굴에는 분노 대신 자애롭고 너그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부터? 수연 누나가 더듬거렸습니다. 강준, 저 친구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부터 알았지. 민호의 어머님께서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나.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 안 한 건 저 친구의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야. 그 애는 너를 다른 남자들처럼 보지 않았어. 꼭 우리 민호가 이 가족을 보던 눈빛처럼 책임감과 애정으로 가득한 눈으로 널 봤단다. 우리는 우리 아들 민호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고 우리 자신의 눈을 믿었어. 옆에 앉아 계시던 수연 누나의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엾은 내 새끼들.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으니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때.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서로의 곁을 지켜줬다는 거지. 수연이가 납치됐을 때 우리 강서방이 죽을 걸 알면서도 구하러 뛰어들었잖아. 그런 마음이 가짜라면 이 세상에 진짜는 아무것도 없을 게다. 어머니의 말에 수연 누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들의 행동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계산보다도 항상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저 자식들의 평안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자, 지난 일은 다 잊자. 민호의 아버님께서 손을 저으며 제게 술을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민호 영정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강준, 자네를 우리 집 사위로 아들로 맞이하겠네. 어떤 약속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마시게, 아들. 이 집에서 원수가 사라진 걸 축하하고 자네들 두 사람의 진짜 행복을 위해 축배를 드세. 저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술잔은 쓰지 않고 가족의 정과 용서 그리고 수용의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저는 민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임무 완수했다, 전우. 하지만 난 이제 어디 가지 않아. 여기가 바로 내 집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지만 돌이켜보면 마치 한 세기를 살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흥성운수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문신한 기사들이 욕설을 입에 달고 살던 먼지 날리는 혼잡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군대식 경영과 수연 누나의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가 더해져 흥성운수는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물류 그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한 뒤 직접 차를 몰아 아내를 출근시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보안 및 운영 담당 부사장 자리에 정식으로 앉아있지만 말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이제 저를 보고 애송이 남편이라며 농담하지 못하고 칼같은 규율을 따릅니다. 저는 군대의 관리 모델을 운전기사팀에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과속 금지, 그리고 명확한 상벌 제도. 처음에는 모두가 숨막힌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고 고객들이 그들을 운전기사놈이 아닌 기사님으로 존중해주기 시작하자 그들은 비로소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누나, 저의 철의 여인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5, 세상 사람들이 여자는 한물 같다고 말하는 나이에 제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고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딱딱한 검은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즐겨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들 사이에서 늑대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제가 견고한 성벽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기적 같은 행복은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수연 누나가 임신 소식을 전한 날, 양가 집안은 기쁨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었고, 민호의 부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 10달 동안 저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유리 다루듯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모든 술자리를 거절하고 매일 밤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우유를 타주고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청춘 시절 내내 견뎌야 했던 모든 외로움과 서러움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 하민이의 첫 울음소리가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고 민호의 이름에서 민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삼촌을 쏙 빼닮아 눈이 맑고 이마가 훤했습니다. 의사에게서 아들을 받아 안던 날 생사를 넘나들며 두려움을 몰랐던 특수부대원인 저는 젖병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서야 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4번째 기일입니다. 그 운명의 밤처럼 비가 쏟아지는 대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고향의 국립현충원에 모두 모였습니다. 수연 누나는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하민이를 안고 삼촌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누나랑 강준 씨가 우리 조카 데리고 왔어. 수연 누나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 봐. 너랑 똑같이 생겼지. 강준 씨가 나중에 커서 너처럼 정의롭고 멋진 남자가 되도록 무술도 가르쳐 준대. 제가 다가가 향 3개를 피워 향로에 꽂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군인의 영정사진을 감쌌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서서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한 뒤 차가운 묘비에 손을 얹고 마치 두 남자가 대화하듯 속삭였습니다. 임무 완수했다, 전우. 수연 누나는 안전하고 회사는 튼튼해졌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나가 지금 아주 행복하다는 거야. 내게 진 빚은 다 갚았어. 하지만 그거 알아, 민호야? 내가 지금 누나 곁에 있는 건 더 이상 너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야. 여기가 내 인생이고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날 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사랑할 기회를 얻었어.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며 마치 저 세상에서 온 민호의 대답처럼 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누나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세모자에게 따뜻한 후광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삶의 흐름에 떠밀려 가장 어두운 비극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권력자들의 음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용기와 신의와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가장 메마른 사막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하민이를 받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연 누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등 뒤로 한 채 붉은 벽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어머니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시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으로 가요. 수연 누나는 제 손을 가볍게 쥐며 대답했습니다. 한 군인과 철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행복한 여정은 앞으로도 길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여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아무리 끔찍한 시나리오를 던져주더라도 당신은 스스로 결말을 다시 쓸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옛 부대장이셨던 박 부장님께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시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자네가 3개월 전 버스터미널에서 목숨 걸고 구한 그 아가씨, 정체가 뭔지 알고 있나?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이것이 제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고 지방병원 복도 앞에 잔혹한 현실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26살의 특수부대 정찰병 출신으로 갓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거친 손과 훈련장의 땡볕에 그을린 피부가 제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50kg 쌀가마를 메고 산길을 거뜬히 뛰어오르고 일주일 내내 숲속에서 뱀을 잡아먹으며 버텨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얇디얇은 병원비 청구서 앞에서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수술실에서 나오며 마스크를 벗자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심장 판막 이상의 폐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와 회복 비용을 합쳐 최소 5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빨리 수속을 준비하세요. 1시간 늦어질수록 어머님의 생존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며 아프게 울렸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술 한 잔 값, 명품 가방 하나 값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를 막 제대해 빈손인 저에게 5천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하얀 튜브와 장치들 사이에 파묻혀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고 가슴은 인공호흡기 박자에 맞춰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 짠내 나는 염전밭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저 하나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저를 배웅하며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쥐어주셨습니다. 몸 건강히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는 여기서 아들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머니께 무엇을 가져다 드렸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의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 몇 장의 꼬깃꼬깃한 지폐가 만져졌습니다. 전부 꺼내 세어보니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 다 합쳐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병원 보호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지만 그 순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기억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3개월 전 그 운명의 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전역증을 손에 들고 가족과 재회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0만 원이 넘는 전역금이 들어 있었죠. 고향집에 내려갈 버스비 2만 원,
친척들께 드릴 선물값 1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어머니께 드려 낡은 지붕을 고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매캐한 배기가스,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터미널 한복판에서 저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도야, 강도, 살려주세요. 가투픈 체구의 한 젊은 여성이 고급스러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서너 명의 험상무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녀를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군용 배낭을 바닥에 던지고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연마한 격투 기술 덕분에 저는 몇 분 만에 그 건달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배와 다리를 움켜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여성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신분증, 휴대폰, 지갑을 전부 가져갔어요. 비행기도 놓쳤는데 이제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수라장이 된 터미널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성을 돈도 연락할 방법도 없이 이곳에 내버려 둔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손에 든 저녁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제 땀과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집을 고쳐드릴 희망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지키면 어머니는 기뻐하시겠지만 제 양심이 괴로울 것이고 돈을 주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봉투에 든 돈의 거의 전부를 꺼내 가장 싼 버스표를 살 돈만 남기고 낯선 여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기 가서 안전한 택시를 타세요. 위험한 차는 타지 마시고요. 일단 집에 도착해서 다음을 생각하세요. 그녀는 돈다발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린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성함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반드시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손을 저었고 배낭을 다시 어깨에 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고생에 익숙합니다. 아가씨처럼 연약한 분이 몸조심하셔야죠. 오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그녀를 쳐다보면 그 돈이 아까워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닭장차 같은 낡은 시외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사람들 틈에 끼어 덥고 퀴퀴한 냄새를 참으며 긴 시간 동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머니로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그러우신 어머니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아들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서 저는 그날의 호의가 과연 실수였는지 자문했습니다. 배부를 때의 한 줌보다 배고플 때의 한 조각이 더 귀하다지만 정작 나 자신이 굶주리고 절망의 끝에 섰을 때 그 도리는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는지요. 저는 남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제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땀과 눈물로 번 돈을 낯선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제 와서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력감이 제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민준,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다. 아직 방법은 있을 거야. 저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몇 안 되는 연락처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건 전화들은 쓰라린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네,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요. 혹시 돈 좀. 아이고, 민준아. 나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차를 사서 말이야. 돈이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뚝, 뚝, 뚝. 여보세요, 고모. 혹시 돈 때문에 전화했니? 내 엄마 많이 아프다며. 암이라던가 심장병이라던가? 그거 고쳐봐야 돈만 아까워. 어차피 나 지금 바쁘니까 끊는다. 친척들의 냉담함, 정중한 거절. 심지어는 포기하라는 잔인한 조언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기를 두려워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가난이란 이렇게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자 조상님들을 모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깃든 방색 한 자리 종갓집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집을 지키려다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수천 배는 더 큰 죄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빛은 절망에서 무서울 정도의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팔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살릴 돈을 구해야 한다. 바로 내일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과 거만한 졸부들을 찾아갈 것이다. 이 싸움에서 명예를 잃더라도 죽음의 신에게서 어머니를 되찾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이긴 것이다. 하지만 저는 내일의 귀향이 저에게서 집뿐만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극도의 치욕과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에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운 걸음으로 대기실을 떠났습니다. 병원 정문 밖으로 나가 뭐라도 먹고 앞으로의 긴 싸움을 준비할 체력을 보충할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과 집을 제때 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반대편에서 오던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충돌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비싼 양복에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압도할 정도로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가 닿았던 어깨를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탁탁 털어내고는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까만 구두코에 제 낡은 슬리퍼에서 묻은 작은 흙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봐, 촌놈. 눈은 발 뒤꿈치에 달고 다니나?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소매로 흙을 닦으려 하자 그는 발을 뒤로 빼며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됐어.
내 더러운 손이 닿으면 내 구두 버려.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막노동에서 1년은 꼬박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의 흑투성이 옷, 초췌한 얼굴, 렛한 눈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행색을 보니 여기 와서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거렁뱅이구만. 저리 꺼져. 내 가난이 나한테 오무면 재수 없으니까. 말을 마친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구겨서는 마치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듯 제 바로 앞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이거나 주워서 새 슬리퍼나 사신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등을 돌려 가버리며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떠벌리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닥에 나뒹구는 지폐와 그 오만한 남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태식,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최 사장이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은 부동산 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분노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굴욕감만을 느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돈이나 옷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제 주먹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었다. 저는 그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치욕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리고 그 쓰라린 굴욕을 짓밟고 지나가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팔겠다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낡은 시외버스는 해가 저물녘에야 저를 마을 어귀에 내려주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흙길은 여전히 질퍽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파묻힌 우리 가족의 기와집은 쓸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자의 웃음소리로 따뜻했던 이곳은 이제 벌레 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썩은 나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와 사채업을 겸하는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영감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의 집값을 후려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당장 현금을 손에 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싶다고 말하자 김 영감은 마치 시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김 영감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굴려 사방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쟤네 집이 너무 낡았구먼. 민준이 기둥하고 석가래를 흰개미가 다 갉아먹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네. 마당은 또 어떻고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잖나. 저는 그의 집값 깎기 수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님,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집과 500평 남짓한 밭, 전부 어머니 명의였지만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쳐주실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 주세요. 오늘 밤 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김영감은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는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계산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지. 이 구석진 땅은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사. 게다가 자네가 지금 급하다고 재촉하니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3천만 원. 당장 현금으로 주지. 좋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내가 바로 집사람한테 돈 가져오라고 할게.
저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영감님, 사람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 시세가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넘습니다. 3천만 원은 그냥 거저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영감은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더러 팔라고 강요했나? 팔기 싫으면 마라. 몇 달이고 반년이고 기다려서 1억에 팔 손님 찾아보든지. 근데 자네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나는 이웃사촌정으로 자네가 딱해서 도와주려는 거지. 이 폐가를 떠안는 것도 나한테는 큰 위험 부담이야. 그의 말은 제 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지금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은 분초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도 흥정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기 위해 제 상처에 칼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나무 책상 모서리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붙잡았습니다. 3천만 원. 실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영감은 승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빨리 결정해. 나도 바쁜 사람이야. 안 팔 거면 나간다. 집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마치 저승사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재단 위 온화한 미소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벽돌 한 장 한 장을 아껴가며 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뿌리이자 종갓집이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 집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아들아.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며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효한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어머니와 저의 유일한 안식처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내일 저는 어머니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집은 잃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어머니를 잃으면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재단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향 3개를 피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영정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차가운 바닥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못나고 무능한 아들을 용서하세요.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도록 보살펴 주세요. 저의 흐느끼는 기도는 창밖에서 부는 밤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리를 떨며 기다리고 있는 김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은 이제 텅 비어 영혼 없는 시체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갈라지고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시죠. 김영감은 희희낙낙하며 가방에서 이미 내용을 다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름과 금액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는 계약서와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현명한 생각이야, 젊은이. 사람이 살아야 재산도 있는 거지. 저는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명 하나면 과거와 유년 시절과 가문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집은 김영감의 것이 되고 그는 이 집을 허물어 땅을 쪼개 팔거나 자신의 창고로 만들겠지요. 저는 종이 위에 펜촉을 대고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의 첫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잉크 자국은 마치 제 심장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기듯
종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펜촉이 서명을 막 끝내려던 순간 갑자기 바지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숨 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펜을 놓쳤고 잉크가 번져 매매 계약서 위에 흉한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휴대폰 액정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강철 같은 명령처럼 제 마음속에 항상 울려 퍼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옛 부대장이신 박 부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박 부장님께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을까?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어떤 계시일까? 김영감은 제가 머뭇거리자 눈살을 찌푸리며 재촉했습니다. 전화 빨리 받고 서명해. 꾸물거리지 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저 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위엄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한 기색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혹시 집 팔려는 건가? 당장 멈춰. 이건 명령이다. 당장 그만둬. 미쳤나? 누가 자네더러 종갓집을 팔라고 허락했나? 자네는 내 부하야. 어려운 일 있으면 보고해야지. 내가 남인 줄 아나? 박 부장님의 호통이 천둥처럼 귓전을 때리며 밤하늘의 바람소리마저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엄격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목소리인지, 부장님,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조용히 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자네는 당장 부대로 와서 나를 만나. 자네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건 명령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군인 시절의 반사적인 동작으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피와 살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치 국기 개양식에 선 것처럼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늙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절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자신의 부하를 결코 버리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오라고 하셨다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는 김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재촉했습니다. 다 됐나? 빨리 서명해. 나도 집에 가서 자야지. 늦었다. 저는 그를 쳐다보고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계약서를 쳐다보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나약함과 비겁함은 사라지고 특수부대원 김민준의 단호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반으로 그리고 다시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내 엄마 살릴 돈 필요 없다 이거야?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그의 앞에 던지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감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집 안 팔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살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서 땅 쪼개기나 하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더 이상 손님 받을 기분 아닙니다. 김영감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 좋아. 어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 다시 와서 나한테 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그때는 500만 원을 준다 해도 내가 안 사. 그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의자를 걷어차 쾅 소리를 낸 뒤 쿵쾅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분노에 차 털털거리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돈을 거부하고 아직 형태도 불분명한 희미한 희망과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단에 다시 향을 피우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 몇 벌을 낡은 군용 배낭에 챙겨 넣고 문을 단단히 잠근 뒤 국도로 달려나가 야간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박 부장님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과연 제때 도착해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날이 밝아올 무렵 버스는 저를 군부대 정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익숙한 글자가 새겨진 붉은 간판을 비추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이 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동아줄을 찾으러 온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병에게 신분 확인을 마친 후 저는 박 부장님의 사무실로 곧장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장님께서는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다부지고 굳건한 모습은 마치 늙은 거목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습니다. 훈련장의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예전처럼 엄격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장님께 대하여 경례. 예비역 병장 김민준, 명받들고 왔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바로 답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강하게 툭 쳤습니다. 소나기의 힘은 여전히 쇠집게처럼 강했습니다. 잘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앉아라. 그는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주 꽁꽁 숨기더구나. 어제 내가 부대원 시켜서 자네 집안 사정 알아보지 않았으면 집 팔고 혼자 끙끙 앓을 셈이었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대와 부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 자식, 쓸데없는 자존심은. 부장님은 농담처럼 꾸짖으시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2달 동안이나 자네를 찾아다녔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요? 누구십니까? 박 부장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작은 회의실로 통하는 문으로 다가가 가볍게 3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친구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검은 머리와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3개월 전 버스터미널에서 봤던 흑투성이의 겁먹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 크고 둥글며 깊고 검은 그 눈만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다. 이서연. 서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격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빠르게 다가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드디어 찾았네요. 저는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터미널에서 뵈었던 어떻게 여기에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때 박 부장님께서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그동안 우리 군에 계속 연락을 해왔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사복 차림이었지만 군용 배낭을 메고 있었고 군인 같은 태도의 저녁 일에 터미널에 나타났다는 특징만 기억하고 있었지. 이 대표가 그날 전역한 모든 장병들의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자네를 찾을 수 있었던 걸세. 서연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감사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너무 서둘러 가셔서 성함도 여쭙지 못했어요. 주신 돈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제 은인께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가진 모든 걸 제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죠.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죠.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민준 씨에겐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에겐 목숨과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민준 씨, 박 부장님께 어머님 사정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부장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집까지 팔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보답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남자입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리더의 결단력이 엿보이는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일은 지금부터 제가 맡겠습니다. 민준 씨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연 씨는 이미 박 부장님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미 제 비서에게 어머님 전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최고 의료진과 특수 구급차가 지금 어머님을 모시러 지방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술비, 약값, 그리고 특실 입원비까지 전부 제가 일괄 결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저 같은 시골뜨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그곳은 상류층만 가는 곳. 하루 입원비가 제가 1년 내내 막노동에서 버는 돈과 맞먹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하셨다고요? 하지만 그 돈이 엄청날 텐데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동정이 아니다. 인과응보야. 자네가 선한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달콤한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야. 이걸 거절하는 건 이 대표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하는 짓이야. 받아들여. 부장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그녀의 진심 어린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윗사람의 동정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저는
처음으로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구름을 걷어내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시죠, 민준 씨.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 곁에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배낭을 고쳐매고 박 부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린 뒤 서연 씨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로비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이 감도는 차 안에 앉아 있으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서 집을 팔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돌아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대표님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건 고용 계약서예요. 저는 민준 씨를 저희 회사에서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로 찍힌 경호 비서 겸 수행기사 계약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적힌 급여는 예전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액수였습니다. 사실 3개월 전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차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일신그룹은 경쟁사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출할 때마다 계속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는 당신처럼 무술 실력과 관찰력, 그리고 담력을 갖춘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를 지켜주실 분이요. 당신은 제 은인이고 저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를 위해 일해 주시겠어요? 저는 서연 씨를 보고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한 구명보트였고 제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니를 부양하고 그녀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줄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강인해 보이는 여성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을 보니 제 안의 보호 본능이 다시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김민준, 제 모든 힘을 다해 대표님의 안전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서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앞으로 닥칠 파란만장하지만 영광스러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결정이 과거에 제가 쫓던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들과 마주하게 할 것이며 상상도 못했던 사랑으로 저를 이끌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차는 서울 아산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지방병원의 퀴퀴한 냄새와는 달리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막 도착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어머니를 최첨단 수술실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세계는 화려함과 사치 뒤에 적들의 치명적인 함정과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난한 군인이었던 저는 이제 그녀와 폭풍 사이에 서 있는 강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하늘을 찌를 듯한 일신 그룹의 유리 건물 안을 걸을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이곳의 화려함과 번쩍임은 깊은 숲속을 행군할 때보다 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를 훑어보는 눈길로 쳐다봤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시골 출신 군인이라던데 학벌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표님 개인 비서가 됐지?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다 듣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의 유일한 임무는 서연 대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의 뒤세걸음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방향을 경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여전히 신고 다니는 낡고 해진 구두였습니다. 서연 씨가 옷을 사라고 돈을 주었지만 제게는 절약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옷은 단정해야 하지만 발에 신는 신발이야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두가 상류층 회의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일신그룹이 천청해안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 씨가 2년 동안 공들여온 수건 사업이었고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상어들이 탐내는 먹잇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위험한 경쟁 상대는 바로 대남건설의 최태식 사장이었습니다. 예비 입찰이 열리던 날, 저는 서연 씨를 차에 태우고 도심의 5성급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쟁사의 일행과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그 선두에는 시가를 입에 물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번지르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얼굴에 피가 쏠렸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5만 원을 바닥에 던지며 저를 거렁뱅이라고 모욕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둥글고도 좁았습니다. 최태식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만 제게로 시선을 옮기자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모두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고귀하고 우아하신 이서연 대표님께서 오늘은 어쩐 일로 거지 한 마리를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데려오셨나? 낯이 익은데, 아, 생각났다. 병원에서 구걸하던 그 촌놈이잖아. 그는 다가와 제 얼굴에 바싹 다가서며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던져준 5만 원은 벌써 다 썼나? 이제는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거야? 끼리끼리 노는구만. 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최 사장님, 말 조심하시죠. 이분은 김민준 씨, 제 최측근 경호 비서입니다. 이분의 인격은 당신의 부정한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최태식은 입술을 삐죽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로 감싸주는 꼴하고는 좋아. 어디 이 온실 속 화초랑 허수아비 보디가드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천청 프로젝트, 내가 먹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너희들 각오 단단히 해. 그는 가버렸지만 돌아서기 전에 일부러 제 어깨를 강하게 치고 갔습니다. 저는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꽉 쥔 두 주먹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 씨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최태식 같은 자의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 동안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 서연 씨의 사무실로 익명의 하얀 국화꽃 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물러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서연 씨라도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려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꽃바구니를 가져다 태워버리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모든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재설치하고 건물 내 모든 경비원의 신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신그룹의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동하던 기계가 고장나고 자재가 바꿔치기 되었으며 인부들은 낯선 청년들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당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정찰병 시절의 기술을 이용해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 잠입하여 파괴 공작을 위해 심어진 몇몇 끈앞풀들을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졸에 불과했고 배후의 조종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차에 태우고 외곽에 있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둑길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했으며 오직 빗소리와 와이퍼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켠 오토바이 2대가 우리가 식당을 떠날 때부터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꽉 잡고 안전벨트 매세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인가요? 민준 씨, 확실합니다. 몸을 낮추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2대의 대형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여 차 양옆으로 바싹 붙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2놈이 번쩍이는 마체테 칼을 꺼내 들어 차 유리를 깨부수려 했습니다. 꽉 잡아요. 저는 소리치며 동시에 핸들을 왼쪽으로 급격히 꺾었습니다. 제 옆에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틀거리다 길가의 풀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 대는 그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자 차는 굉음을 내며 하얀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군 시절 배운 지형 운전 기술이 이제야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미끄러운 코너를 급하게 돌아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15분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마침내 뒤쪽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안전한 지하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높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여전히 안전벨트를 꽉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주처럼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2 좌석 사이의 틈으로 몸을 내밀어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민준 씨,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와 그녀의 체온이 제 심장을 마구 뛰게 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과 부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그녀를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경호원일 뿐 높은 곳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서연 씨의 팔을 풀고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어서 집에 올라가서
쉬십시오. 저는 오늘 밤 로비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밀어냈을 때의 실망감과 상처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흙투성이인 제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 구두 신지 마세요. 제 은인이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한 대우를 받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면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들어갔고 차가운 주차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제 어린 주인 사이의 벽이 이름 모를 감정으로 인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밖에 적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도사리고 있고 서연 씨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다음 목표는 분명 가장 거치적거리는 돌덩이인 저일 테니까요. 생사를 넘나들었던 군인의 직감대로 그 폭풍은 제가 가장 방심하고 있던 날 덮쳐왔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1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저는 제사를 준비하고 아버지께 향을 피우기 위해 일찍부터 고향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괜찮을 거라고 회사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만 할 거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댐습니다. 동이 트기 전 떠나기 전에 저는 건물 경비팀에게 24시간 철통 경비를 부탁하고 서연 씨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회의 끝나시면 사무실에 그대로 계세요. 저녁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고향집의 제사 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하얀 백합향과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빛바랜 군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온갖 걱정으로 복잡한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